어머니, 그냥 집안일이나 하세요. 밖에 나서지 마시고요. 며느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새벽 4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58살 한은정. 서울 강남의 대형 빌딩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평범한 청소부입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이 보였어요. 누가 봐도 그저 나이든 청소 아줌마일 뿐이었지요. 새벽 5시 저는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고요한 복도를 걸으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장실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어떤 이는 쓰레기를 제 앞에 던지기도 했고 어떤 이는 방금 닦은 바닥을 아무렇지 않게 더럽히기도 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가끔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게 제가 원한 것이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닙니다. 이 빌딩의 주인, 한성그룹의 창립자이자 현직 회장입니다. 30년 전 작은 청소 용역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으로 키워냈지요.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모릅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도 모르고 이 빌딩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직원들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본심을 보고 싶었어요. 권력과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공손하고 친절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정말 청소부였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요.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작은 청소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성그룹을 일구어냈지요. 처음엔 직원 3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고객들은 저희를 믿어주었어요. 회사는 점점 커졌고 5년 뒤엔 빌딩 관리까지 맡게 되었지요. 10년 뒤엔 서울 전역으로, 20년 뒤엔 전국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지요. 도윤이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고생하는 모습을 봐서인지 항상 효자였어요. 하지만 3년 전 아들이 이나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지요.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반년이 지나자 나영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청소 일을 나간다는 걸 알고 난 뒤였습니다. 어머니, 청소 일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부드럽게 말했지요. 하지만 제가 계속 일을 나가자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제 속옷도 같이 빨아주세요. 전 바빠서 못하겠어요. 우리 집 손님 오실 땐 방에만 계세요. 청소부 시어머니 있다는 거 알면 좀 그러니까요. 아들은 늘 아내 편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표현하면 도윤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영이 말도 일리 있잖아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집에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창피해하는 건 제 직업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였다는 거리요. 그러던 어느 날 나영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한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늦게 들어오세요. 아니면 아예 외박하시든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제가 30년 동안 고생한 게 이것 때문이었나?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사람의 진심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야. 때가 오면 알게 되겠지. 며칠 뒤 나영이가 결국 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따로 사시죠. 어머니도 알아서 나가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좋다. 후회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고요. 저는 회사 근처 낡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새벽마다 청소복을 입고 빌딩으로 출근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했고 저는 여전히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빌딩의 모든 사정을 말이지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누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요. 사람들은 제 앞에서 모든 걸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다시 바닥을 닦았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저를 무시할 것이고 누군가는 저를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성그룹의 회장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진실은 모습을 드러낼 테니까요.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낡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여전히 새벽마다 청소 일을 나갔어요.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 작은 부엌이 전부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그랬고요. 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지요. 새벽 5시 저는 어김없이 한성 빌딩에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대리석 바닥을 닦고 유리문을 닦고 화분에 낙엽을 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비켜봐요. 제가 청소하는 곳을 지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남자는 대답도 없이 지나갔어요. 구두 자국이 방금 닦은 바닥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지요. 9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여직원이 복도 끝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나영아, 너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야? 며느리 나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응? 그냥 집에 계셔. 요즘은 따로 나가셨어. 어머니가 원하셔서. 그래도 혼자 사시게 하면 어떡해.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좀 편해졌어. 맨날 청소일 나가신다고 새벽부터 부산스럽고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두 여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아들이 일하고 있겠지요. 저를 버린 아들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하 휴게실로 내려갔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순자 언니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은정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하고 조금 안 좋아요. 순자 언니가 혀를 찼어요. 옆에 앉은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집안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귀찮아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요. 제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요. 오후 3시 12층 회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회장실 문에는 한성그룹 회장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비서실이라고만 적혀 있었지요. 비서실장 강민준만이 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부터 저를 보좌해온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복도를 청소하는 척하며 비서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조용히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선 그냥 은정 씨라고 해요. 계약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결제할게요. 새벽에 올라올게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윤 상무님께는 연락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한성그룹의 협력사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 그룹의 회장이라는 건 몰랐지요. 아직은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진심인 건 아니에요. 민준 씨. 어려울 때 진심이 보이는 법이에요.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서실을 나와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엘리베이터로 몰려갔어요. 저는 1층 로비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나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러 온 것 같았어요. 나영이가 안내 데스크에 용건을 말했습니다. 한성그룹 구매팀장과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7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청소부는 늘 투명 인간이니까요. 나영이와 도윤이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밝게 웃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나영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랑 계약만 따내면 우리 회사 살 수 있어. 당신도 승진할 수 있고.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영이의 회사가 한성그룹과 계약을 맺으려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구매팀장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요. 제 손에는 그들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계약을 성사시킬 수도 무산시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 스스로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지요. 하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먼저 연락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저를 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깨달아야 했어요. 저는 낡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전 악착같이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들이 엄마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렸고 며느리는 저를 창피해했지요.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청소 일을 나가며 그들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지하 휴게실에서 다른 청소 직원들과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순자 언니가 핸드폰을 보다가 깜짝 놀라며 제게 건넸어요. 화면에는 SNS 게시물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나영이의 계정이었어요. 드디어 시어머니 없는 자유로운 생활. 이제 우리 부부만의 시간.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댓글에는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지요. 나영아, 축하해. 시어머니 모시는 거 진짜 힘들잖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부럽다. 저는 핸드폰을 돌려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앨범을 꺼내 천천히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어린 도윤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요. 그때는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다음 장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이 있었어요. 큰 책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도윤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맛있는 반찬을 넣어주고 싶었거든요. 중학교 때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상장을 들고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날 아들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저를 버렸고 이제는 SNS에 저를 조롱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빌딩 7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매팀 사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이나영 씨 회사는 계약 조건이 좀 부족한데요. 구매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 나영이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가격이 저렴하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글쎄요. 품질 보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영이가 다시 부탁했지만 팀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하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나영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가 붉은 걸 보니 울었나 봅니다. 나영이는 저를 스쳐 지나가며 중얼거렸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게 인과응보일까요? 그날 저녁 비서실장 강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팀에서 이나영 씨 회사와의 계약을 거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준은 제가 지시한 건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팀장이 알아서 판단한 거라고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나영 씨 회사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이번 계약 못 따내면 부도 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가 망한다는 건 아들에게도 타격이 될 거예요. 아들 역시 그 회사와 연관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도와주시겠냐고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들이 먼저 깨달아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며느리가 고통받는 걸 보며 속이 시원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SNS에 조롱하는 글까지 올린 그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빌딩 로비에서 또 나영이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다른 회사들을 찾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는 지쳐 보였어요.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예전처럼 당당하게 매지 못하고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있었지요. 저는 로비 한쪽에서 쓰레기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제 옆을 지나가며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도윤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된다고, 여기도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자기 책임이라는 걸 안다고, 그래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영이는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을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미운 며느리지만 저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제 아들과 며느리가 있겠지요. 지금쯤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회장님, 이나영 씨 회사가 내일 최종 부도 처리된다고 합니다. 김도윤 씨도 연루되어 직장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곧 알게 되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칠까요? 아니면 그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올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혼자 아들을 키우던 그때가 떠올랐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비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12층 복도를 지나는데 비서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벌써 출근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비서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보다가 저를 보더니 일어났어요. 오늘 10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규 하청업체 선정건이었어요. 민준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러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영이의 회사였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시 지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미팅에 참석할게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면 신분을 밝히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됐어요, 민준 씨.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이에요. 오전 10시, 저는 12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복이 아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회장의 모습이었지요.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모습이기도 했어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나영이와 도윤이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구매팀장, 실무진들, 그리고 창가 쪽에 앉은 나영이와 도윤이가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나영이와 도윤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그룹 회장 한은정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나영이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도윤이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매팀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실 줄 몰랐다고요. 저는 나영이를 바라보며 발표를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영이는 일어서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도윤이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하지만 도윤이 역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어요. 말도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검토했어요. 품질 관리 부분이 미흡했고 납기일 준수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다른 업체들에 비해 떨어졌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한참 후에 나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나영 씨,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품격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청소부였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아파도 참으며 일했지요. 그때 사람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일했고 고객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한성그룹을 만들었지요. 저는 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제 직업을 창피해했습니다. 청소부인 시어머니가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그 청소부가 바로 이 회사의 주인이었어요. 나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죄송하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울먹였습니다. 도윤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지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저는 다시 상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매팀장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 계약은 거절합니다. 조건이 부족합니다. 나영이가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품격 있는 사람과만 일합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도윤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나영이가 정말 잘못했다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도윤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후회는 늦기 전에 하는 거란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직업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라도 배웠으니까.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필요해서 찾아온 것뿐인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2층 복도를 걸어갔어요. 회장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마다 청소복을 입고 빌딩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변했지요. 존경과 경애가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깊게 인사했어요.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웠어요. 제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나영 씨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고 했어요. 도윤이도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연루된 거래 때문이었지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오만함이 무엇을 잃게 만드는지 말이지요. 며칠 뒤 1층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입구로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도윤이와 나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정장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영이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손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두 사람이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약속이 있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밀며 그들 곁을 지나갔습니다. 나영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저희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 왔어요. 제발 한 번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나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지쳐 보이는 며느리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2층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회장실에서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도윤이와 나영이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요. 나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도움이 필요해서인가요? 도윤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도움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나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나도 너희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단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무시해도 함부로 대해도 참았어. 왜냐하면 너를 키워야 했으니까, 도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버렸어. 청소부라는 이유로 창피해했지. 그게 제일 아팠단다. 도윤이가 흐느꼈습니다. 나영이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가 깨달았으니 됐어.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걸. 그리고 가족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어요. 이나영 씨 회사에 긴급 투자를 진행하라고요. 조건은 하나, 품질 관리와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 도윤이에게도 한성그룹 계열사의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특혜는 없다고 말했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다시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리고 기억해라. 진짜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일주일 뒤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청소부로 일했느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권력과 돈이 있을 때는 모두가 친절하지만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제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청소복을 입고 현장을 돌아다닐 겁니다. 회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진정한 성공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빌딩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청소복을 입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놀랐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치우고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존경의 인사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원룸이 아닌 집으로 돌아갔어요. 도윤이와 나영이가 다시 모신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나영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오셨어요. 손 씻고 오세요. 나영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도윤이도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요. 나영이가 만든 된장찌개가 맛있었어요. 도윤이는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모두 제자리를 찾았구나.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저도요.
진정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원칙을 지키고 뿌리를 잇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내일도 청소복을 입을 겁니다. 빌딩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회장이지만 청소부로서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게 제 모습이니까요. 제 뿌리니까요. 창밖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